여러분,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페루 최상위 1% 명문 국제학교 학생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5분 만에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경찰도 없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 중남미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루보다 최소 50년은 앞서 있다.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다. 이 폭탄 발언 하나에 페루 상류층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안드레스 발테스, 18세. 아버지는 페루 5대 재벌 그룹 부회장이고 어머니는 전 페루 문화부 장관 출신입니다. 유럽과 미국만 바라보며 아시아? 거기가 어딘데? 라고 비웃던 이 학생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첫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7일간의 한국 여행 동안 이 학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충격적인 고백, 자세한 사연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리마에서 온 안드레스 발테스입니다. 올해 18살이고 산 마르코스 국제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말 학교에서 한국 수학여행 공지가 나왔을 때 우리 반 전체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산 마르코스는 페루 최상위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유럽이나 미국 명문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철저하게 서구 중심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만이 선진국이라고 배웠고 아시아는 그저 값싼 제품을 만드는 곳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은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 집 텔레비전이 한국 제품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한국이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같은 나라를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뒤면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라고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이 결국 페루 전역의 학생 3,500명을 한국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우리 학교에서는 총 42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리마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서 14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면서 저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깨끗한 공항이라는 정도만 인상적이었을 뿐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유럽인, 미국인까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말 오후라 평소보다 더 붐비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노란 선을 따라 사람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는 약 1m 정도였는데 누구 하나 그 간격을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짐을 옆에 바짝 붙여두고 있었고 줄이 움직일 때도 조심스럽게 끌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리마 공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경찰 서너 명은 배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큰 소리로 지시하고 새치기하는 사람을 제지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중재하는 경찰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제복을 입은 경찰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뒤쪽에 공항 직원 서너 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마 공항은 천장과 벽면 곳곳에 검은색 돔 형태의 감시 카메라가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10m마다 한 대씩은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눈에 띄는 카메라라곤 천장 귀퉁이에 작게 달린 게 한두 개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친구 마르코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용해? 경찰도 안 보이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리마 공항이었다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새치기 하려는 사람과 그걸 막으려는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고함을 지르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따라 걸었습니다. 줄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중년 남자가 실수로 캐리어를 옆 사람 발등 위로 굴렀습니다. 무거운 캐리어였는지 바퀴가 여성의 발등을 꽤 세게 눌렀습니다. 여성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리마에서였다면 당한 사람이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을 테니까요. 욕설이 오가고 심하면 주먹 다짐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달려와서 양쪽을 떼어놓고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리고 전체 줄이 멈춰 서는 혼란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발을 밟힌 여성은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도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게 사회 전체의 약속인 것처럼요. 30분쯤 지나 제 차례가 됐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꼼꼼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묻고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숙소를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심사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빠르지만 기계적이지 않았고 효율적이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는 잃지 않았습니다. 리마 공항 직원들은 늘 피곤하고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을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이미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뿐 아니라 다른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했지만 여기서도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벨트에서 한 걸음 떨어진 채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기 짐이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짐이 보이면 재빨리 다가가 집어들고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빠르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말없이 다가가 함께 들어 올려줬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였고 젊은 남자도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거의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한 걸까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지켰고 서로를 배려했으며 작은 친절을 주고받았습니다. 페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공항이든 쇼핑몰이든 은행이든 어디든 경비원과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빼곡했고 경고문도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치기는 일상이었고 다툼도 흔했으며 도둑질도 빈번했습니다. 통제를 강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규칙을 어겼고 감시가 심해질수록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인솔 선생님이 출구 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화장실 표지판이 보여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 화장실인데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물 한 방울 없었고 세면대도 반짝반짝 빛났으며 거울에는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휴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비누와 핸드드라이어도 모두 작동했습니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리마 공항 화장실은 형편없습니다. 바닥은 물로 질척이고 휴지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세면대는 고장 나 있고 냄새는 고약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수시로 청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이미 10여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맨 뒤에 섰습니다. 몇 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다 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린 뒤에야 줄 선 순서대로 한 명씩 차분하게 탑승했습니다. 밀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앞사람이 요금을 내고 자리를 찾아 앉을 때까지 뒷사람은 기다렸습니다. 누구 하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리마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밀치면서 말입니다. 욕설이 오가고 때로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버스 기사가 고함을 지르며 제지해도 소용없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주변 건물들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모든 게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친구 마르코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마치 영화 속 세상 같아.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질서 정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영화 속 세상일까? 아니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비정상이었던 걸까? 저는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많은 경찰과 감시 카메라로 억지로 질서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엿새 동안 제가 보게 될 것들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은 서울 시내 관광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페루에서 저희 같은 집안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으니까요. 운전기사가 있는데 왜 대중교통을 타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서울 시민들의 실제 삶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는데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운동복 차림의 노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좁은 인도였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걸었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은 빠르게 걷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 입구에 경비원이나 경찰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마의 지하철역이라면 입구마다 경비원이 서 있고 가방 검사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야 하지요. 하지만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은 왼쪽을 이용했고요. 한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만 서 있고 왼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곧 이유를 알았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 있을 사람은 오른쪽, 걸어갈 사람은 왼쪽이라는 규칙을요.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승강장에는 이미 5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 두 줄로 서 있었는데 그 선이 정확히 지하철 문이 열리는 위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쇠바퀴가 레일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히 표시된 위치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뒤에야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리마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리마에서는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서로 밀치고 부딪히면서 말이죠. 욕설이 오가고 때로는 주먹다짐까지 벌어집니다. 역무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꽤 붐볐지만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문 앞을 막지 않으려고 안쪽으로 이동했고 손잡이를 잡을 때도 서로 양보했습니다. 가방을 맨 사람들은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앞으로 껴안았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나 노인 한 분이 타셨습니다. 흰머리에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젊은 남자도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리마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리마 버스에서는 노인이 타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못 본 척하거나 자는 척합니다. 설령 양보한다 해도 마지못해 하는 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소리를 끄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탄 학생들도 속삭이듯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한 여성이 커피를 들고 탔는데 지하철이 흔들려 커피가 바닥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즉시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성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정말로 미안해한다는 것을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내리는 사람이 먼저였고 타는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내려서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모두가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잠깐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 화장실인데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하나 없었고 휴지도 잘 비치되어 있었으며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리마의 공공 화장실은 형편없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휴지도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집안 사람들은 공공 화장실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역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경찰도 별로 없고 감시 카메라도 많지 않고 벌금도 무겁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통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서 경찰과 카메라로 감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같은 도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건물의 높이나 도로의 넓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희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이곳이 세계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시티라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페루에도 리마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도 스마트시티라는 말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송도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로였습니다. 차들이 신호 대기 시간 없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요. 차가 많은 방향은 신호 시간을 길게, 적은 방향은 짧게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마의 교통 체증이 떠올랐습니다. 신호등은 있지만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서 차가 없는 방향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선가 막히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 운전기사는 10km 거리를 가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차들이 막힘없이 움직였고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나무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곳곳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벤치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벤치 팔걸이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고 휴대전화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쉬면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벤치 옆에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기온, 습도, 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를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으면 모든 정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로등도 특별했습니다. 기둥 중간쯤에 작은 상자가 달려 있었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대기질 측정 센서라고 했습니다. 도시 곳곳 가로등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그 정보가 시청으로 전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공기질이 나빠지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쓰레기통이었지만 위쪽에 작은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다가가서 설명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내부 센서로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감지한다고요. 80% 정도 차면 자동으로 청소 담당 부서에 신호를 보내서 수거해 가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리마에서는 쓰레기통이 넘쳐나도 며칠씩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쓰레기통이 미리 알려주니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외벽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수직 정원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건물 외벽에 흙과 식물을 심어서 공기를 정화하고 건물 온도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도 아름다웠지만 실용적인 기능도 있었던 겁니다. 한 건물 로비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큰 화면이 있었는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숫자와 그래프로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전날 대비 얼마나 절약했는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송도의 모든 건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설계되었다고요. 빗물을 모아서 화장실이나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저는 친구 마르코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페루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센서, 태양광 패널, 이런 기술들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였습니다. 리마에도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송도에서 본 기술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인데 쓰임새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센트럴 파크라는 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원 중앙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해가 지자 조명이 켜지며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췄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모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송도의 모든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약자까지 배려했습니다. 돈을 많이 쓴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넷째 날 오전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페루에는 마추픽추라는 세계적인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잉카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 거대한 유적에 비하면 동양의 궁궐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에 도착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웅장한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건물의 처마 곡선, 기둥의 배치, 돌로 깔린 마당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궁궐 곳곳에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조용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찍고 비켜줬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고 부모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의 지시를 모두가 잘 따랐고 출입 금지 구역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복이라고 불리는 옷이었는데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를, 남성들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화려한 색상들이었지만 촌스럽지 않고 우아했습니다. 신기한 건 한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 중동인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어울린다고 칭찬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궁 한쪽에 한복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한복을 빌려 입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옷을 골라주고 입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한 직원이 영어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한복의 각 부분이 가진 의미와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하늘을 상징하고 치마는 땅을 상징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자기 나라 문화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기꺼이 나눠준다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페루에도 전통 의상이 있지만 주로 관광 상품으로만 취급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입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상류층은 전통 의상을 촌스럽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럽 스타일이 세련되고 전통은 낡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궁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연못이 있었습니다. 경회루라는 정자가 연못 위에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국인 가족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평범했습니다. 비싼 명품이 아니라 그냥 깔끔한 일상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정중했습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자 그 가족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섰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마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궁 밖으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식당이었는데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서울 물가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리마의 중급 식당과 비슷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을 보니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칠게 굴지 않았습니다. 식사 예절도 좋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요리였는데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비비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잘 섞으라고요. 한 입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신선하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종업원이 다가와 음식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맛있었다고 하자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손님 응대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마의 고급 식당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 종업원들은 형식적으로 친절했습니다. 팁을 받기 위한 미소였고 억지로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손님이 떠나면 바로 표정이 바뀌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또래 학생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페루에서 저는 명문 국제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어떨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교실로 안내되었는데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책상이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라 4개씩 모여 있었습니다. 4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페루 학교에서는 모든 책상이 칠판을 향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고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 있게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시도였다고 칭찬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학생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하면서도 다른 방법은 없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학생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도 훌륭하다며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선생님이 정해준 방법대로만 풀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답이 맞아도 과정이 다르면 감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창의성을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책상별로 모여서 함께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갔습니다. 한 조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4명 중 1명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았고 1명은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설명해주며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못하는 학생도 주눅 들지 않고 모르는 걸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결국 그 조는 답을 찾았습니다. 4명이 모두 기뻐하며 서로 손뼉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칠판 앞으로 나와서 풀이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수학을 못하던 학생이 나갔습니다. 조원들이 격려해줬고 그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다 끝나고 자리로 돌아올 때 조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페루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성적이 전부였습니다. 시험 점수로 등수가 매겨지고 그 등수가 복도에 붙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쟁자였지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잘하면 질투했고 누군가 못하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잘했는데 페루에서 온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반가워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페루 학교는 어떤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과는 어떤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페루에서는 경쟁이 심하다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경계한다고요. 그 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네 반 목표는 전원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함께 가는 게 목표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원 합격이라니요.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학생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같은 대학에 모두 가는 건 아니지만 각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를 가르쳐주고 특정 과목을 잘하는 친구는 그 과목 노트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혼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고요. 그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실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질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줄이 있었지만 새치기 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대화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급식 배식하는 분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여학생이 반찬 하나를 못 먹는다며 친구에게 줬습니다. 친구는 고맙다며 받았고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지정된 곳에 가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정확히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깨끗이 닦은 뒤 반납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방과 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친구 마르코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학생들을 청소부처럼 부리다니 이상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청소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자기가 쓴 공간을 자기가 깨끗이 한다는 것, 남이 치워줄 거라고 함부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 공동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것.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웃으며 즐겁게 청소했습니다. 페루로 돌아온 날 공항에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좋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차 안에서 다 설명하기엔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넓은 방, 큰 침대, 책장 가득한 책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 몇 명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고요. 저는 놀라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걸 보고 느꼈을 텐데 왜 저렇게 말할까요? 며칠 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각 조별로 여행에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는 형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재미있었다는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300명이 경찰 없이도 질서를 지키던 모습, 지하철에서 서로 배려하던 모습, 송도의 시민 중심 기술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서 느낀 점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하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본 협력의 문화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고,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는 나라고, 부자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페루보다 최소한 50년은 앞서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러워졌다고, 특히 저 같은 특권층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가 한국 여행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만 보는 글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 지하철에서 본 질서, 송도의 스마트 기술, 경복궁에서 느낀 문화, 자부심, 학교에서 본 협력,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 글에 사진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질서 정연한 공항, 깨끗한 지하철, 스마트 벤치, 한복 입은 사람들,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페루보다 최소 50년은 앞서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러워졌다고요. 그 글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페루를 모욕했다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지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글은 페루 전역으로 퍼졌고, 얼마 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페루 전역의 학생 3,500명이 한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한국 언론도 크게 보도했다고 들었습니다. 페루 학생들의 대규모 방문이 화제가 되었다고요. 그들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경찰 없는 공항, 질서 정연한 지하철, 시민을 위한 기술, 문화에 대한 자부심, 협력하는 교육.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며 자기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언젠가 페루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기술이 사람을 섬기며, 교육이 협력을 가르치고, 품격이 물질보다 중요한 나라. 그런 페루를 만드는 게 이제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희망. 그 희망을 품고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학생들의 한국 방문 후 인생 바뀐 충격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